50이라는 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뭐랄까, 내리막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소풍길이 열리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여기시는지요?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50 이후의 삶이 정말 그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뻗어나가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할까요? 저희 앞에 놓인 자료, 마츠오 카즈오의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답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딱 그 점을 짚고 있어요. 50이라는 나이가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막 몰려오는 시기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 속에서 그 뻗어가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생각의 기술 그리고 행동의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라는 조언을 넘어서 왜 그것이 50대에게 특히 중요한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의 틀부터 시작해보죠.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리프레이밍이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이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리프레이밍은 좀 달라 보였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의 긍정 회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리프레이밍은 사실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원리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부정적 해석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훈련인 거죠. 50대쯤 되면 이미 굳어진 사고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훈련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그냥 그대로 휩쓸리지만 뻗어가는 사람은 그 감정의 해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책에 나온 그 일화가 바로 그 예시겠네요. 유명한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주차된 차가 입간판 때문에 긁힌 상황이에요. 보통 같으면 기도하러 오자마자 이게 무슨 액땜이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쳤을 텐데 저자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틀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기도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건지도 몰라. 또 누가 날 해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의 각도를 살짝 바꾸는 순간 그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리프레이밍의 힘이죠.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과 연결해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지금 이곳 나를 즐기는 태도였어요. 항상 나중에 저기에 가면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그 파란색 증후군을 지적하는데 이게 50대에게는 특히 더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들어가는 사람은 행복은 저 지평선 너머에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가족하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집에 갈 때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다음 주 결산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맛, 분위기, 대화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뻗어가는 사람은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행복이란 매일의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건 수많은 일을 겪어본 5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좀 특권 같은 지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가 행복이 아니라 그냥 무사한 하루 자체가 행복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꾸준히 농땡이 피우기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읽고 좀 뜨끔했습니다. 왠지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농땡이의 강박증을 느끼는 게 시들어가는 50대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농땡이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적극적이고 꾸준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을 회피하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재충전을 위한 의식적인 휴식, 그러니까 전략적 멈춤인 셈이죠. 일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거나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거나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 읽는 행위, 이런 작은 쉼표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저자 아버님이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딨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 부분.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통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면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태도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아무리 리프레이밍을 잘하고 현재를 즐겨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책에서도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더군요. 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는 거의 뭐 결론에 내려지다시피 하죠.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좋은 인간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친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50대에 형성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이 80대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는 점입니다. 와,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정확했다고 하죠. 정말요? 그 정도인가요? 네, 결국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책에서 창을 조금쯤 닫아도 좋은 나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젊을 때처럼 무의미한 모임에 억지로 나가서 인맥을 넓히려 애쓰기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의 창을 닫는다는 게 자칫하면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창을 닫는다는 건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떠나갈까봐 불안해하면서 넓고 얇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뻗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충만함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이네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쿵했던 하루를 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장에서 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너무 단순해서 이게 비결이라고 싶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무심해지기 쉬운데 먼저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건네는 인사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관계의 시작점이 되죠.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이기도 하고요. 책에 나온 그 테라다야 그룹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활기찬 인사가 결국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벤트로 발전했다는 사례처럼요. 진심이 담긴 인사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주제는 나 자신을 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좌절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닿았어요. 평생 성공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변화, 예를 들어 직위의 변화나 신체적 쇠퇴 앞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0대에는 성공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좌절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책에서는 이걸 등산에 비유합니다.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올라온 길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멋진 소풍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 이른바 흑역사를 용서하는 태도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젊은 날의 부끄러운 기억이나 실수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일부였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함께 섞여 흐르는 신의 물처럼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50대는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 어두운 부분까지도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온전한 나로서 흔들림 없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자양분 삼아서 더 단단하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의 내용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결국 50 이후의 삶은 태도의 대전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부의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 같은 잣대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좋은 관계의 깊이, 그리고 현재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네, 이 자유가 자료가 가장 큰 교훈은 50대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이나 방식에 머무르면서 변화에 저항하지만
뻗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단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죠. 수동적으로 세월에 휩쓸리는 것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태도의 차이,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던지는 질문 하나를 당신과 나눠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사명과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인 천명을 이야기합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이제껏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의 사명을 넘어서 더 큰 의미인 나의 천명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볼 시간이라는 뜻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두고 싶습니다.